하린이가 시든 꽃을 두 손으로 끌어안았어요. 꽃잎은 거의 다 떨어지고 줄기만 남아 있었지만 아이는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거 만져줬잖아. 그 한마디에 저는 무릎이 꺾였어요. 3만 원짜리 꽃 한 다발이 이렇게 무거운 줄은 그날 전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본 영상은 감동적인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준, 올해 52살이에요. 서진그룹 회장이죠.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막내딸 하린이의 고등학교 졸업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완벽한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15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교문 앞 꽃다발 하나에서 터져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만 원짜리 꽃 한 다발이 제 인생 전부를 뒤집어 놓게 될 줄은요. 아침부터 하린이가 유난히 들떠 있었어요. 교복을 마지막으로 입는 날이라며 거울 앞에서 매무새를 한참 고치더니 제 팔짱을 끼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빠, 오늘은 꼭 같이 있어줘야 해요. 회사 전화 받으면 안 돼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만큼은 세상 모든 계약서보다 수백억짜리 거래보다 이 아이가 먼저였으니까요. 아이를 보면 볼수록 아빠로서 참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학교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2월의 차가운 햇살이 차 안까지 비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공기는 아직 차가웠어요. 하린이가 핸드폰으로 졸업식 셀카를 찍자고 해서 머리를 맞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화면 속에 비친 두 사람의 얼굴이 참 닮아 있었어요. 눈매도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도요. 사람들은 늘 저와 하린이가 붕어빵이라고 했죠. 저는 하린이를 잘 키웠다고 자부해요. 아이가 아플 때 새벽에 업고 병원에 뛰어간 것도,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한 것도, 매일 밤 잠들기 전 이마에 뽀뽀를 해준 것도 전부 저였어요. 엄마 없이도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걸 저는 15년 동안 증명해 왔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는 오늘 교문 앞에서 알게 됩니다. 하린이의 엄마 이야기를 할 때가 됐네요. 윤서연. 15년 전에 이혼한 전처예요. 하린이에게 엄마 이야기를 묻는 건 우리 집의 유일한 금기였어요. 하린이가 어릴 때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죠. 엄마는 어디 있어?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는 우리를 두고 떠난 사람이야. 하린이는 그 뒤로 다시는 엄마를 묻지 않았어요. 대신 가끔 친구들이 엄마 이야기를 할 때면 조용히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미안하면서도 이게 최선이라고 저를 달랬어요. 아이의 기억 속에서 엄마는 가족을 버리고 떠난 나쁜 사람으로 굳어졌어요.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고 하린이도 그렇게 믿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사실 서연이를 떠올리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길을 가다가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걸음이 멈추곤 했고 새벽에 문득 잠이 깨면 텅 빈 옆자리가 유독 넓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꾹꾹 눌러 닫아두고 살아왔어요. 하린이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빠가 단단해야 아이도 단단해질 테니까요. 그래서 15년을 그렇게 이를 꽉 깨물고 살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강당은 이미 학부모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맨 앞줄에 앉아 하린이가 무대에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교장 선생님에게서 졸업장을 받아든 하린이가 객석을 향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는 얼굴이 15년 전 서연이가 웃던 얼굴과 겹쳤습니다. 순간 가슴 한쪽이 뜨끔했지만 저는 애써 눈을 깜빡이며 박수를 쳤어요. 오늘은 행복한 날이니까 과거를 꺼내면 안 되니까요. 졸업식이 끝나고 강당을 나서니
교문 앞이 꽃다발을 든 학부모들과 학생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할인이가 제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꽃 사줘. 저기 꽃 파는 아주머니한테 가자. 교문 바로 앞 보도블록 위에 작은 꽃 좌판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다른 꽃집들과 달리 간판도 없고 양동이에 꽃을 꽂아 놓은 게 전부인 소박한 좌판이었습니다. 허름한 패딩 점퍼를 입은 여자가 바닥에 앉아 꽃다발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월 바람에 볼이 빨갛게 얼어 있었고 갈라진 손으로 셀로판지를 다듬고 있었어요. 할인이가 꽃 앞에 쪼그려 앉으며 물었어요. 이거 얼마예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만 원입니다. 할인이가 지갑을 꺼내며 아무렇지 않게 돈을 건넸어요. 저는 몇 발자국 뒤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꽃을 건네는 여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할인이를 바라보는 눈이 이상했습니다. 꽃을 파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앞에 두고도 만질 수 없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꽃을 건네면서 할인이의 손끝이 스치자 그 여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고개를 드는 순간 제 시간이 멈췄어요. 윤서연. 15년 전 제 곁을 떠났다고 믿었던 바로 그 사람이 교문 앞 차가운 바닥에 앉아 3만 원짜리 꽃을 팔고 있었습니다. 자기 딸에게요. 그리고 서연이는 할인이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분명히요. 그런데도 3만 원입니다라고 말하며 모른 척한 거였습니다. 왜였을까요? 15년 만에 만난 자기 딸 앞에서 왜 엄마라고 말하지 못한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알아내야 했어요. 서연이가 딸에게 꽃을 건네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사실이 그날 밤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3만 원짜리 꽃 한 다발. 그 안에 15년이라는 시간과 말하지 못한 수만 가지 감정이 통째로 눌려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할인이가 꽃을 들고 돌아왔을 때 저는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할인이가 꽃을 코에 대며 웃었습니다. 아빠, 요즘 꽃 왜 이렇게 비싸? 이거 하나에 3만 원이래.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그래? 예쁘긴 하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는 걸 할인이는 몰랐을 거예요. 할인이 손에 들린 그 꽃을 방금 전 엄마가 직접 다듬어 건넨 거라는 사실을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할인이를 차에 태워 집으로 보낸 뒤 저는 다시 교문 앞으로 돌아갔어요. 서연이가 아직 그 자리에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인파가 빠져나간 교문 앞은 이미 한산해져 있었어요. 꽃 좌판이 있던 자리에 양동이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서연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데 학교 뒷골목 쪽으로 낡은 리어카를 끌고 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허름한 패딩에 고무장갑을 낀 채 팔리지 않은 꽃다발이 실린 리어카를 터벅터벅 끌고 가는 그 사람이 서연이었습니다. 15년 전 제 옆에서 웃던 사람이 2월 추위 속에서 리어카를 끌고 있었어요. 재벌 회장의 전처가요. 한때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던 사람이 지금은 교문 앞 바닥에 앉아 동전을 세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격차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서연이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꺾고 좁은 길을 지나 서연이가 멈춘 곳은 낡은 반지하 원룸 앞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을 열고 리어카를 밀어넣는 서연이의 손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 손은 15년 전 제가 반지를 끼워줬던 손이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불렀습니다. 서연아. 서연이의 어깨가 굳었어요. 천천히 돌아보는 얼굴에 놀라움은 없었습니다. 교문 앞에서 저를 이미 봤으니까요. 대신 차갑고 단단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요. 왜 따라온 거예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어요.
15년 전 여보하며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던 그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의 목소리까지 바꿔놓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가장 먼저 튀어나온 건 이거였습니다. 왜 그 아이를 모른 척했어? 할인이를 알아봤잖아. 서연이의 눈이 한 번 떨렸어요. 할인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입술을 꽉 깨무는 게 보였습니다. 15년 동안 부르지 못했을 그 이름이 얼마나 아팠을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어요. 오늘 꽃을 건네면서 딸의 손끝이 스치는 순간 서연이의 심장이 어떻게 뛰었을지도요. 서연이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원한 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철문을 닫으려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문을 잡았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에 분노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어요. 분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침전시킨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은 슬픔 같은 거였어요. 딸한테 뭐라고 가르쳤어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엄마가 버렸다고 했죠? 가족을 두고 떠난 나쁜 엄마라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맞았으니까요. 저는 할인이에게 그렇게 말했었어요. 서연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짧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저는 할인이 엄마가 아니에요. 3만 원짜리 꽃 파는 아줌마예요. 그 한마디가 칼날보다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어요. 엄마가 아니라 3만 원짜리 꽃 파는 아줌마라니요. 그 말을 내뱉는 서연이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철문이 닫혔습니다. 녹슨 경첩이 끼익 소리를 냈어요. 저는 그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2월 바람이 목 안쪽까지 파고들었지만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가 한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원한 대로 한 거예요. 그게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15년 전 이혼이 정말 서연이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15년 전 이혼 당시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서연이가 스스로 떠난 거다라고 하셨고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믿었으니까요.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실 리가 없다고 그때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서연이의 눈을 본 뒤로 15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믿음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모른 척한 이유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서연이가 떠난 진짜 이유를요. 그 답이 밝혀지는 순간 제가 15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서연이가 왜 자기 딸 앞에서 모른 척했는지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저는 15년 전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과거를 파헤칠수록 제가 알고 있던 이혼의 진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진실을 15년 동안 제 눈앞에서 감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는 거였어요. 그 사람은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설 조사팀을 꾸렸어요. 15년 전 이혼 당시의 법률 서류, 은행 거래 내역, 당시 집안 사람들의 동선까지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며칠 뒤 조사 결과가 올라왔는데 첫 번째 보고서를 읽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손에 든 종이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연이의 서명이 있었지만 그건 서연이가 스스로 한 게 아니었어요. 서류를 처리한 법무법인은 어머니의 개인 변호사가 운영하는 곳이었고 이혼 조건에는 서연이가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자기 발로 떠나면서 젖도 못된 아이까지 포기했다고요? 그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세상에서 어머니의 말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여자가 아이도 필요 없다고 했다고요. 하지만 조사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혼 직전 서연이의 은행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어머니의 비자금 계좌였어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서연이 명의로 된 각서가 한 장 나왔습니다. 아이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각서 하단에는 서연이의 서명과 함께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어요. 본인은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아이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아이의 안전이라고요. 이건 합의가 아니라 협박이었어요. 돈을 주고 입을 막은 게 아니라 아이를 인질로 삼아 엄마를 쫓아낸 거였습니다. 아이를 지키려면 사라져야 하는 엄마로서 가장 잔인한 선택을 강요당한 거예요. 보고서를 더 읽어 내려갔어요. 이혼 전 몇 달간 서연이가 경찰에 신고한 기록이 2건 있었는데 둘 다 가정 내 위협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둘 다 접수 후 취하된 상태였어요. 누가 취하시킨 건지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힘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으니까요. 경찰도 법원도 언론도 재벌가 앞에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이는 2번이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2번 다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재벌가의 벽 앞에서 평범한 여자 한 명의 목소리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상태에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떠나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한참 동안 모니터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5년 전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가 스스로 떠난 거다. 아이도 필요 없다더라. 그런 여자한테 미련 갖지 마라. 저는 그 말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어요. 어머니니까요. 제 어머니가 저한테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단 한 글자도 사실이 아니었어요. 서연이는 떠난 게 아니라 쫓겨난 거였고 아이를 포기한 게 아니라 빼앗긴 거였습니다. 할인이의 어린 시절 기록도 조사했어요. 그러다 한 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할인이가 4살쯤 됐을 때 집 현관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두 손으로 현관문을 잡고 입을 크게 벌린 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 날짜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아이 적응 중. 3일째 엄마를 찾음. 시간이 지나면 잊을 것.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책상 위에 머리를 묻었어요. 눈물이 떨어져 사진이 번졌습니다. 할인이는 엄마를 잊은 게 아니었어요. 어른들의 손에 의해 체계적으로 잊도록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현관문을 붙잡고 울었는데 저는 그 옆에 없었어요. 회사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겠죠. 아이가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을 때 저는 숫자와 계약서 속에 파묻혀 있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다 해결했다고 하셨을 테고 저는 그 말을 또 믿었을 겁니다. 15년간 완벽한 아버지라고 자부했던 제가 사실은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무대 위에서 대본대로 연기한 배우에 불과했다는 걸 그날 밤 깨달았어요. 서연이를 버린 건 어머니였지만 그걸 의심하지 않은 건 저였습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의심했더라면, 한 번이라도 서연이를 찾아갔더라면 할인이가 엄마를 부르며 울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서연이가 15년 동안 2월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꽃을 팔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 모든 비극의 출발점에 저의 무관심이 있었습니다. 교문 앞에서 서연이가 한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당신이 원한 대로 한 거예요. 이제야 그 말의 뜻을 알겠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15년간 진실을 외면한 대가를 3만 원짜리 꽃 한 다발에 담아 조용히 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서연이의 복수가 이것뿐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15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어머니의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걸 알게 된 뒤 저는 한 가지를 해야 했어요. 어머니와 마주 앉는 일이었습니다.
52년 인생에서 어머니에게 목소리를 높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제가 오늘은 질문을 하러 가야 했어요. 손에 쥔 서류 봉투가 천근만근이었지만 할인이가 엄마를 부르며 울던 사진이 떠오를 때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왜 그러셨냐고요? 어머니의 저택 거실에 들어서니 어머니는 늘 앉으시던 소파에서 차를 드시고 계셨어요. 75세가 넘으셨지만 자세는 여전히 꼿꼿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재벌가를 40년 동안 지배해온 사람의 위엄이 그대로였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15년 전 서연이 이혼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머니의 찻잔이 잠깐 멈췄어요.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한 모금 드시더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갑자기 왜 그 여자 이야기냐? 저는 조사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위조된 이혼 서류, 비자금 이체 내역, 서연이에게 강요된 각서 사본. 어머니의 눈이 서류 위를 훑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저는 다시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온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찻잔을 소서에 내려놓으며 대답하셨어요. 가문을 위해서였다. 딱 8글자였어요. 사과도 변명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 8글자에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어요. 말은 장작이 부러지듯 깔끔하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이요. 가문이요? 저는 되물었어요. 서연이를 쫓아내고 아이를 빼앗고 15년 동안 거짓말을 한 게 가문을 위해서라고요? 어머니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셨어요. 그 여자가 이 집안에 있었으면 서진그룹이 지금처럼 됐겠느냐. 가난한 집안 며느리를 데리고 재계에서 얼굴을 들 수 있었겠어. 내가 아니었으면 너도 할인이도 지금 이 자리에 없다. 어머니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계셨어요.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고 가족을 지킨 거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4살짜리 할인이가 현관문을 붙잡고 울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3일 동안 엄마를 찾으며 울었다면서요. 어머니가 직접 메모하셨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잊을 거라고. 어머니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사진을 보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봤어요. 찻잔을 잡은 어머니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한 걸요. 네가 이걸로 뭘 어쩌겠다는 거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과거를 들춰서 뭐가 달라지느냐? 서연이는 이미 떠났고 할인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잘 자랐다. 그걸로 된 거 아니냐?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어머니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분은 손녀가 엄마를 찾으며 울었다는 사실에도 며느리를 쫓아낸 일에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으셨어요. 저한테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든든한 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결정은 늘 옳았고 저는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가 누군가에게는 감옥이었고 어머니의 강함이 누군가에게는 칼이었다는 걸 52년 만에 알게 된 거예요. 저택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줬지만 저는 차에 타지 않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어요. 서울 한복판을 양복 차림으로 터벅터벅 걷고 있으니 스치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서연이의 얼굴만 떠올랐어요. 교문 앞 차가운 바닥에 앉아 꽃을 팔고 있던 그 모습. 갈라진 손으로 셀로판지를 다듬던 그 손가락. 딸의 손끝이 스칠 때 떨리던 그 입술. 15년 동안 서연이는 어떻게 살아온 걸까요? 재벌가에서 쫓겨나 아이마저 빼앗기고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세상에서 어떻게 버텨온 걸까요? 그 세월의 무게를 생각하니 제가 서 있는 이 도로 위 아스팔트가 꺼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재벌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이렇게 부끄러웠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자마자 들린 목소리에 걸음이 멈췄습니다. 서연이었어요. 맞나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뭔가 단단한 게 들어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을 벼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었어요.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서연이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저한테 연락을 한 걸까? 졸업식 날 교문 앞에 있었던 것도 할인이에게 모른 척하며 꽃을 건넨 것도 전부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서연이는 처음부터 이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서연이는 1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딸의 졸업식 날을 시작점으로 골랐습니다. 그 생각이 맞았다는 걸 서연이를 만나는 순간 알게 됩니다. 서연이를 만나러 가는 길 저는 한 가지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말을 듣더라도 받아들이겠다고요. 하지만 그날 서연이가 꺼내놓은 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교문 앞에서 꽃을 팔던 그 여자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서연이의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서니 좁은 방 한쪽 벽면이 전부 종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계좌 내역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인 서류, 사진, 신문 기사 스크랩.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씩 읽어내려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전부 서진그룹의 비리 자료였거든요. 어머니가 15년간 운영해온 비자금 계좌, 차명 부동산, 정관계 로비 내역, 탈세 증거까지. 반지하 벽 한 면이 재벌가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꽃을 팔아번 돈으로 산 복사 용지에 15년의 한이 빼곡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이게 다 뭐야? 서연이가 작은 테이블에 앉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5년이에요. 15년 동안 모은 거예요. 그 목소리에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마치 매일 아침 일어나 이를 닦듯이 당연한 일상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15년간의 복수가 이 사람의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뜻이니까요. 서연이는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쫓겨난 뒤 처음 몇 년은 정말 죽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빼앗기고 남편에게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기댈 곳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작은 월세방을 전전하며 식당 일, 공장 일, 청소 일을 닥치는 대로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서진그룹 관련 뉴스를 봤는데 화면에 어머니가 나오더라고 했어요. 자선 행사에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어머니를. 그 순간 서연이 안에서 무언가가 소리 없이 부서졌고 그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차올랐대요. 죽고 싶다는 마음이 반드시 살아남겠다는 마음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그 살아남겠다는 마음이 곧 복수가 됐어요. 서연이는 꽃장사를 하면서 서진그룹 주변을 맴돌았어요. 행사장 앞에서 꽃을 팔고 건물 로비에서 배달을 하고 그룹 관계자가 드나드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정보를 모았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조각이었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이 그 조각들을 거대한 퍼즐로 완성시킨 거예요. 꽃 파는 아줌마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세상이 서연이를 보지 못했던 것처럼 서연이는 그 보이지 않음을 무기로 삼은 거예요. 투명인간처럼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 그게 서연이의 무기였어요. 졸업식 날 교문 앞에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지? 제가 물었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이 졸업식 날짜를 알고 있었어요. 매년 학교 행사 때마다 멀리서 봤거든요. 운동회도 학예회도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서연이는 15년 동안 딸의 학교 근처를 맴돌며 단 한 번도 다가가지 못한 채 멀리서만 바라봤던 거예요.
운동회에서 달리기 하는 딸을, 학예회에서 노래하는 딸을, 교복 입고 등교하는 딸의 뒷모습을요.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을 거예요.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다가가는 순간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 15년의 참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졸업식 날이었어? 서연이가 처음으로 눈에 물기가 번지는 걸 봤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졸업이니까요. 하린이가 이제 어른이 되니까. 아이를 지키려고 사라졌는데 아이가 다 컸으니 이제 제가 할 일을 해도 되잖아요. 그 한마디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서연이는 하린이가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혹시라도 자신의 행동이 딸에게 피해가 갈까 봐요. 졸업식 날을 기다린 건 딸이 어른이 되는 그 순간이 곧 복수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이에요. 서연이가 벽에서 파일 하나를 떼어내 제 앞에 밀어놓았어요. 이걸로 끝내려고요. 15년 돌려받을게요. 파일을 펼치자 언론사에 보낼 보도 자료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제 도움 따위 필요 없었습니다. 졸업식 날 교문 앞에서 꽃을 판 건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거예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로는 15년이 메워지지 않아요. 도와주겠다. 서연이는 혼자서 다 해냈는데요. 저는 그냥 물었어요. 하린이한테는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이의 눈빛이 한순간 흔들렸어요. 15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을 그 눈이 딸 이야기 앞에서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재벌가를 무너뜨릴 증거 앞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이 딸 이야기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15년간의 복수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서연이가 15년 동안 모은 증거가 세상에 공개된 날 서진그룹은 하루 만에 무너졌어요. 비자금, 차명 부동산, 정관계 로비. 뉴스 속보가 연달아 터졌고 재계는 발칵 뒤집혔어요. 서진그룹 주가는 장이 열리자마자 폭락했고 임원들은 줄줄이 사표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가장 무서웠던 건 재벌가의 몰락이 아니었어요. 하린이가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증거가 공개되고 이틀 뒤 어머니가 경찰에 체포되셨어요. 뉴스 카메라 앞에서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연행되시는 어머니를 화면으로 봤을 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슬프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15년이라는 거짓이 거쳐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가문을 위해 모든 걸 했다고 믿는 분이니까 체포되는 순간에도 후회 같은 건 없으셨겠죠. 하린이에게 직접 말하기로 했어요. 뉴스를 통해 알게 되는 것보다 아빠가 직접 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린이를 거실로 불러앉히고 마주보는 순간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이 아이에게 19년 동안 감춰온 진실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요? 엄마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할머니에 의해 강제로 빼앗긴 거였다고, 아이를 지키려면 사라져야 했다고, 그리고 아빠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하린이의 표정이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고 그 다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교문 앞에서 꽃을 팔고 있었다는 말을 했을 때 하린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졸업식 날, 그 아주머니가 엄마였어?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하린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한테 꽃을 줬잖아. 3만 원이라고 했잖아. 그 울음소리를 듣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재벌가가 무너지는 건 견딜 수 있어도 딸의 울음소리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할인이가 한참을 울다가 갑자기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졸업식 날 사온 꽃이 아직 꽃병에 꽂혀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 시들어가고 있던 그 꽃을 할인이가 두 손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이거 만져줬잖아. 엄마 손이 닿은 거잖아. 시든 꽃잎 사이로 할인이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3만 원짜리 꽃 한 다발이 15년 만에 엄마의 손과 딸의 손이 스쳐간 유일한 접점이었던 거예요. 3만 원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잔인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저는 서연이에게 연락했어요. 할인이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하지만 서연이는 쉽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아직은 안 돼요. 그 아이한테 갑자기 나타나면 더 혼란스러울 거예요. 15년을 기다린 사람이 마지막 한 발자국 앞에서 멈춰 선 거예요. 복수는 할 수 있었지만 딸 앞에 서는 건 그보다 100배는 더 어려운 일이었나 봐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서연이의 반지하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증거 자료가 벽에서 다 떼어진 빈 방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서연이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라도 바로잡자. 할인이한테 돌아와. 서연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체념에 가까운 미소였어요. 당신은 날 버린 적 없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 한마디에 거실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할인이한테 내가 갑자기 엄마라고 나타나면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15년 동안 엄마 없이도 잘 자랐는데 이제 와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서연이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지만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15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을 거예요. 울면 무너질 테니까요. 무너지면 복수를 완성할 수 없으니까요. 재벌가는 무너졌고 어머니는 구속되었고 진실은 밝혀졌어요. 하지만 세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물러서고 할인이는 혼란스러워하고 저는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몇 주가 지난 어느 오후 저는 교문 앞에 다시 서 있었어요. 졸업식 날 서연이가 꽃을 팔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졸업식도 꽃 좌판도 서연이도 없는 텅 빈 교문 앞이었어요. 바닥에는 졸업식 날 떨어진 꽃잎 하나가 바람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그날 할인이가 사왔던 시든 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꽃잎은 거의 다 떨어지고 줄기만 남아 있었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이의 손이 닿은 마지막 흔적이었으니까요. 저는 강태준, 올해 52살이에요. 한때 재계 10위권 회장이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남자예요. 가족을 되찾으려 했지만 되찾은 건 없었고 대신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알게 됐어요. 3만 원짜리 꽃 한 다발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줄은 그날 전에는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